최근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며 시장은 한때 환호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재해석과 관세 우려로 기대감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아주 뜨거운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와 분석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이 속에서 금리 인하가 당신의 투자에 이 기회가 될지 혹은 뭐랄까 위험 신호일지 그 핵심 단서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네, 변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좀 같이 풀어보면서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그리고 자료들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던 질문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이거 도대체 언제쯤 시작될까요? 특히 최근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의 신중한 피봇, 이 발언 때문에 시장 해석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보내주신 분석 중에는 9월이나 기대감이 확 치솟았다가 다시 좀 조정되는 과정, 이런 걸 상세히 짚어주기도 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자료들에서도 해석이 정말 분분했던 부분인데요.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면서도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이거에 대한 경계심을 또 늦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장 반응이랑 그 이후의 발언의 그 숨은 뜻을 읽는 과정에서 기대치가 좀 오락가락했던 거죠. 네. 현재 금리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9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을 한 85%에서 90% 이 정도로 꽤 높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분석 역시 자료에 있었고요.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인 뉘앙스가 완전히 가시진 않은 거죠. 그 신중함이 문제군요.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또 다른 분석 자료에서는 동결 시나리오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떤 변수가 이 균형을 깰지 이게 관건인데 첫 번째 시험대는 역시 9월 초에 나올 미국 8월 고용지표겠네요. 그쵸? 파월 의장도 직접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8월, 9월이 고용 비수기였다 이런 점이나 최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고 있다 이런 걸 근거로 고용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고는 별로 없는데 신규 채용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그야말로 기묘한 균형 상태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이게 예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좀 뚜렷하게 식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러면 9월 인하 주장에 힘이 실리겠죠. 고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물가 아니겠습니까? 7월 근원 PCE 물가지수, 그러니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긴 했는데 그래도 예상치에는 부합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상품 물가는 오히려 약간 내렸는데 그 끈적끈적한 서비스 물가, 이게 문제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딘 게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었어요. 일부 자료에서는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앞으로 몇 달간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죠. 이 관세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향후 물가 경로 그리고 연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처럼 금리 인하에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이는 발언도 있었지만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알베르토 무살렘 이사가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런 것처럼 여전히 신중론이나 매파적인 시각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준 위원들 의견이 하나로 딱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의 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시각은 투자은행들 전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총 100bp 인하 이렇게 좀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이다. 이렇게 상당히 대조적인 뷰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 인터뷰 자료에서도 올해 2번 인하한다. 아니면 10월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내린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망이 엇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정말 안개 속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그 배경은 뭘까요? 교과서적인 이유야 뭐 경기 침체 대응, 디플레이션 방지 이런 거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른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금리 인하는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진 다음에 대응하는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해요. 보내주신 자료들 다수에서 지적하듯이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같은 실물 지표에서 둔화 조짐이 보이니까 더 심각한 침체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려는 이른바 보험성이나 인슈런스 컷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험성 인하. 바로 그 지점에서 좋은 인하냐, 나쁜 인하냐 이런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금리를 내린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그 과거 사례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1995년, 98년, 2019년처럼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인하 국면에서는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7, 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미 심각한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의 나쁜 인하는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논의되는 인하가 과연 연착륙을 위한 선제 조치인지 아니면 다가올 더 큰 어려움의 전조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의 이유가 중요한 만큼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부분들을 짚어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할인율 효과를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업 가치라는 게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건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미래 이익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성장주, 이런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자금이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자금 이동 효과도 중요한 요인이죠. 상대적으로 주식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찾아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고요. 또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죠. 이게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효과는 더 클 수 있고요. 가계대출 금리나 기업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은행이 시장을 딱 받쳐줄 거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 이른바 연준 풋 기대 심리도 무시할 수 없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초기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때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와 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패턴이 관찰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나쁜 인하 사례를 아주 강하게 상기시키면서 지금 상황이 그때랑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의 깊이를 확인시켜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우려,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아닐까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2001년이나 2007, 8년처럼 연준이 정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험,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죠.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입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 잡히는 듯했던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죠. 2020년, 21년 경험이 딱 그걸 보여주고요. 저금리 환경이 너무 길어지면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위험도 빼놓을 수 없죠.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과열되면서 버블을 만들고 결국엔 터지면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금리가 이미 상당 수준 내려와 있다면 추가적인 인하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는 정책 여력 소진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일본의 장기 불황 사례가 이걸 잘 보여주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상황의 특수성, 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업 비용 증가랑 수요 위축을 통해서 오히려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지 아직 그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나 특정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이런 움직임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었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요.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하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한국 경제와 시장으로 초점을 좀 옮겨보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제시된 기회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달러 약세 가능성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원화 가치가 안정되거나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에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찾아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또 국내 가계랑 기업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이 약 3조 원 정도 감소할 걸로 추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인도 명확해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 단기간에 확 빠져나갈 위험도 있고 또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지적되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높은 가계부채 문제.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에 추가 대출을 유발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아, 그 이른바 트라일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부채랑 금융 불안정성에 걱정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환율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자니 이미 부진한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딜레마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쓰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커지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의 2% 아래로 확실히 안정되거나 혹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실 문제처럼 금융 안정 리스크가 특정 부문에서 현실화되는 이런 좀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1%대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제시된 투자 전략 아이디어들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과거 패턴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잠시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과거 미국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 나타났던 좀 흥미로운 패턴 분석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에서는 기존 주도주들이 강세를 쭉 이어가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한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시장 상승세에서 좀 소외되었던 종목이나 업종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갭 메우기에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었죠. 물론 이게 항상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참고해 볼 만한 패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업종 후보군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었나요? 자료들을 보니까 코스피 평균 상승률에 못 미쳤던 에너지, 통신, 화학, 자동차, 건강관리, 비금속 광물, IT 가전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이 소외주 또는 키 맞추기 후보군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여러 전문가 의견이나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몇몇 섹터들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의 경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표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로서 부각될 수 있고요. 또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전략 자산으로 언급되기도 했었죠. 2차 전지 섹터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었더군요. 금리 인하 수의 기대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가능성, 그리고 역시 전략 자산으로서의 중요성 부각, 이런 요인들이죠. 다만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나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컨텐츠 섹터의 하이브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수요와 더불어 개별 기업의 해외 시장 확장이라든지 특정 규제 완화, 한한령 해제 같은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역시 소외주 중에서 낙폭이 컸다는 점, 그리고 AI 랠리의 지속적인 수혜 가능성,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기술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략 자산 분류가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고요. 자동차는 소외주로 분류되면서도 관세 불확실성이나 최근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 파업 책임 범위를 좀 제한하는 법안의 영향 같은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금융주는 투자은행 IB 부문의 M&A나 IPO 활성화는 긍정적이지만 예대 마진 축소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 마진 NIM의 하락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공존했고요. 건설 부동산 섹터는 금리 인하 시 PF 리스크 완화나 시장 심리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이처럼 각 섹터별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의 투자 전략은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외주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익 성장 전망 같은 펀더멘탈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밍과 변동성 관리, 이게 필수적이겠죠. 금리 인하 결정이 딱 발표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뉴스에 파는 이런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같은 걸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라는 거시적인 변수 변화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투자하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경쟁력, 즉 펀더멘털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국 기업의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거든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금리 인하 이슈를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핵심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분명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임박한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 자산 버블 형성의 위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수 등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와 함께 온다는 것,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라는 현상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파급 효과,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러한 다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의 이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금리 인하를 과연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부정적인 신호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곧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이 해석의 무게추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당신의 투자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